오늘 이야기에 담아 시청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노년의 침묵이 무능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인내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짐을 평생 지고 살아온 부모님에게 그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배신과 상처여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겨울 안개가 마치 거대한 장막처럼 온 세상을 집어삼킨 새벽 5시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국도 위에는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위태롭게 달리고 있었죠. 차 안은 엔진의 낮은 진동과 건조한 히터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78세 강만순 할머니는 해진 무명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창밖의 뿌연 풍경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시장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뒤틀리고 갈라져 거친 나무 껍질 같았죠. 그 손으로 얼음을 깨고 생선 가시를 발라내며 오직 아들 하나 잘 되길 바라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의 차 안에서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진호는 초조한 듯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백미러로 힐끗 뒷좌석을 훔쳐보는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보다는 번거로운 짐을 치우려는 해방감이 서려 있었죠. 곁에 앉은 며느리 미연은 연신 진한 향수를 뿌려댔습니다. 차 안에 배어있는 미세한 생선 냄새가 엮였다는 듯 코를 찡긋거리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어머니, 거기 원장님이 제 친구라니까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호텔급이라니 한 일주일 푹 쉬다 오세요. 형편 좀 나아지면 바로 모시러 갈게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좁은 차 안을 맴돌았지만 말순은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사실 말순의 귓가에는 열흘 전 거실문 너머로 들려온 그 끔찍한 대화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가만 팔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어차피 어머니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참에 치매진단서 떼서 요양원 보내드리자고. 그게 우리도 살고 어머니도 사는 길이야. 아들의 그 비정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말순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상가 건물이 아들에겐 그저 동뭉치로 보였고 자신은 그 돈을 얻기 위해 치워야 할 걸림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도 없었습니다. 말순은 그날 이후로 스스로 가면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정신 나간 노인,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가 되어주기로 한 것이죠. 차는 어느새 한산한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미연은 말순을 끌어내어 구석진 벤치에 앉히더니 뜨거운 핫바 하나를 입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니, 흘리지 말고 좀 드세요. 아, 애도 아니고 진짜 손이 왜 이렇게 많이 가? 미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순의 손등을 툭 쳤습니다. 핫바 조각이 말순의 코트 위로 떨어졌지만 말순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이, 좋아라. 우리 아들 진호가 좋아하는 소세지네. 그 연기 뒤로 말순의 가슴속에는 차디찬 흙탕물이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타 몇 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무거운 철문이 열리자 진호는 말순의 진보다리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원장님이 안내해 줄 거니까 잘 지내세요.
아들은 작별의 포옹조차 없이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미연 역시 창밖으로 손을 대충 흔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안개 속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차의 붉은 테일 램프가 마치 말순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순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겨울바람 소리만 들려올 때쯤 멍하던 말순의 눈동자에 서늘한 안광이 돌아왔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거칠게 갈라진 입술이 단단히 다물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코트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작고 동그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보청기로 위장된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방금 전까지 차 안에서 아들 부부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여보, 이제 상가 서류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그 노인네 진짜 정신 나간 것 같더라. 생각보다 쉽게 해결됐어. 며느리의 쾌재 섞인 웃음소리와 그러게, 진작 보낼 걸 그랬어. 라는 아들의 담담한 목소리가 말순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말순은 녹음기를 손 안에서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오늘 네 애미를 버렸지만 나는 오늘 너라는 자식을 내 인생에서 지웠다. 말순의 나직한 혼잣말이 차가운 안개 속에 흩어졌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를 견디며 살아온 고단한 세월의 무게가 이제는 자식을 향한 매서운 심판의 무게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다시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억울함을 증명할 무기이자 자식들의 가면을 벗길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순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의 햇살을 맞이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차가 남긴 매연이 안개 속에 흩어지고 잠시 후 요양원의 무거운 정막을 깨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나오던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망부석처럼 서 있는 말순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78세의 노인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 작은 등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죠.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순 할머니? 할머니, 정말 할머니 맞으세요? 여자의 목소리에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잊을 수 없는 얼굴,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이곳 요양원의 평범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가 지정단체인 다시보험 노인 권익재단에서 파견된 그녀는 국가지정단체인 다시봄 노인권익재단에서 파견된 공익감사관이었습니다. 요양원 내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처우나 노인학대를 감시하는 이른바 노인들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죠. 선영의 가슴에 달린 반짝이는 명찰은 탐욕스러운 원장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선영은 말순을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전 시장 바닥에서 트럭에 돌진하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몸을 던져 선영의 어린 아들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말순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위해 자신의 팔다리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감내했던 은인. 선영에게 말순은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마음의 빛이었습니다. 선영이 말순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자
말수는 비로소 주머니에서 그 보청기형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선영아, 나 치매 아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 보고 여기다 버린 거야. 말순의 담담한 고백에 선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연의 추악한 대화는 선영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를 지키겠습니다. 하늘이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영은 말순의 거친 손을 꽉 쥐며 보온을 맹세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은 어머니를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남이었던 선영은 말순에게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비밀스러운 복수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양원의 탐욕스러운 원장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호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기로 약속한 원장은 말순을 험하게 다루려 했죠. 아니, 신임 노인네가 왜 여기 있어? 당장 방으로 안 들어가고. 원장이 말순의 팔을 끌어잡으려는 순간 선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공익감사관 명찰을 서늘하게 빛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어르신은 제가 특별 관리하는 법률구조 대상자입니다. 몸에 손끝 하나라도 잘못되셨다간 내일부터 이 요양원에 국가보조금은 단 1원도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선영의 서슬퍼런 위험에 원장은 쥐죽은 듯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막을 깨고 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미연의 확인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거기 밥은 맛있죠?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으셨어요? 가식적인 미연의 목소리에 말순은 즉각 치매 노인의 가면을 썼습니다. 누구냐? 밥? 우리 아들 진호 밥 줘야 하는데. 말순의 어리숙한 대답에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곁에서 그 통화를 지켜보며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람도 전혀 못 알아보시고 벽만 보고 웃으시네요. 그 말에 안심한 며느리는 역시 우리 남편 말이 맞네. 그럼 수고하세요. 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요양원의 복도는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원장은 아들의 사주를 받아 말순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강한 진정제를 투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통을 들고 온 간호사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약 성분 제가 지금 당장 재단 분석팀으로 보내겠습니다. 만약 어르신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섞여 있다면 원장님은 감옥에 가셔야 할 겁니다. 선영의 엄포에 질겁한 간호사는 약을 내려놓았고 선영은 미리 준비한 비타민제로 바꿔치기하여 말순의 맑은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선영은 말순의 방에 들러 재단 법무팀과 몰래 작성한 법적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강제로 유기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선영의 펜끝에서 하나둘 정리되었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내 자식은 나를 버렸는데 너는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말수는 젖은 목소리에 선영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보온의 실타래가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칼날보다 날카롭고 인간의 방패보다 견고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말순의 가슴 속엔 자식들을 향한 서늘한 심판의 불길이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라 믿었던 자식들이 판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식당은 소독약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눅눅한 음식 냄새가 뒤섞인 삶의 의욕이 거제된 공간이었습니다. 강말순에게는 그곳은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선 작은 섬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그 섬에서 가만히 파도에 휩쓸려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폭풍우가 되기로 결심했죠. 식사 시간이 시작되고 노인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 앉을 무렵 말수는 갑자기 들고 있던 금속 식판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식당 천장을 때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눅눅한 밥알과 허연 묵국이 마치 버려진 꿈들처럼 바닥에 흉측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우리 진호 돌잔치 떡 해줘야 해. 우리 진호가 배가 고파서 온단 말이야. 이놈들아, 우리 아들 밥 내놔. 말순 씨는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78세의 노인의 몸, 어디에서 그런 기력이 나오는지 그녀의 외침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죠. 곁에 있던 다른 노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요양원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정말 미쳤나? 곱게 늙지 못하고 왜 이 난리야? 원장의 조롱 섞인 말에 말수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더 비웃어라. 내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수록 너희의 눈은 더 가려질 테니. 말순 씨는 원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제정신을 놓아버린 가련한 노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 최미연에게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공익감사관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때요? 오늘도 헛소리 좀 하셨나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무너졌는지만을 확인하려 했죠. 선영은 말순과 미리 맞춘 대로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방금 전에도 식당에서 식판을 뒤엎고 아드님 돌잔치 타령을 하며 난동을 부리셨어요. 사람도 전혀 못 알아보시고 벽만 보고 웃기만 하시네요. 그 말을 들은 미연은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낄낄거렸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 말이 맞네. 맞아. 하하하하. 선생님 수고하세요. 전화를 끄는 미연의 웃음소리가 마치 독사의 슈씩거림처럼 선영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들 진호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대면한 말수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진호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진호야. 나 알아보겠어?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리신지, 우리 아저씨 친구세요? 우리 진호는 지금 학교 갔는데 가방 챙겨줘야 하는데. 아들을 앞에 두고 남편의 친구냐고 묻는 어머니의 모습에 진호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이제 내 세상이다. 진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미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다 됐어. 다음 주면 건물 우리 거야. 하지만 진호는 몰랐습니다. 말순이 낀 낡은 보청기 속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쉼없이 돌아가며 그들의 모든 혼잣말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요. 회의실 테이블 밑에 몰래 붙여둔 녹음기에는 이 상가만 팔면 내 팔자 피는 거야. 그동안 지긋지긋했다. 라고 중얼거리는 아들의 탐욕스러운 음성이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말수는 멍한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 차가운 투지를 다졌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린 자리에 핀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서늘한 도끼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옆 침대를 쓰던 정희 할머니가 자식들의 이름만 부르다 끝내 숨을 거두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도 자식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요양원 직원들은 그저 귀찮은 짐을 치우듯 시신을 수습했죠. 그 비극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말순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복수는
단순히 내 한을 풀기 위함이 아니다. 자식을 우상처럼 받들며 자신을 갉아먹는 이 땅의 모든 버려진 어머니들을 위한 심판이야.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단단하게 얼어붙은 결의의 결정체였습니다. 며느리 미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 유통기한이 지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떡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떡이에요. 많이 드세요. 미연이 생색을 내며 떡을 내밀자 말수는 갑자기 그 떡을 낚아채 미연의 비싼 실크 옷에 마구 문질러 버렸습니다. 나쁜 귀신이 붙었네. 빨간 귀신이 붙었어. 허이, 물러가라. 미연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옷이 엉망이 된 미연이 욕설을 내뱉으려 할 때 선영이 나타나 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증세가 심해서 그러신 건데 보호자님께서 이해하셔야죠. 혹시 노인학대로 신고당하고 싶으신 건 아니죠? 선영의 단호한 태도에 미연은 분을 사귀며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밤마다 선영은 말순의 방을 찾아와 함께 저녁을 가다듬었습니다. 선영은 재단에서 준비한 진짜 기부 서약서와 자식들의 권한을 무력화할 법적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아드님이 내미는 어떤 서류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을게요. 선영의 응원에 말순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내가 평생 생선비린내 풍기며 자식 키운 보람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난 데 있었구나. 말수는 목소리는 비록 낮았지만 그 안에는 30년 넘게 시장통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어둠은 깊어갔지만 말순과 선영이 함께 밝힌 복수의 등불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식들이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 안개처럼 소리 없이 요양원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연은 매수된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기어이 그 서슬퍼런 탐욕의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그것은 마치 말순의 가슴 위에 차가운 흙탕물을 끼얹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진호의 손에 든 가죽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삼기려는 부동산 증여 확인서가 잠자고 있었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침대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손가락으로 벽에 대고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주물렀죠. 어머니, 날씨가 참 좋죠? 저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서류 있잖아요. 저 사업 잘 되라고 어머니가 도와주기로 하셨던 거. 오늘 그거 마무리하려고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초점도 없었죠. 우리 진호 밥 줘야지. 가방이 어디 갔나. 말순 씨의 옹알거리는 소리에 진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면서도 어머니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선영이 공익감사관의 명찰을 당당히 가슴에 달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출현에 진호 부부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은 여기 웬일이세요? 가족끼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미연이 앙칼지게 쏘아붙였지만 선영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국가에서 지정한 법률구조 대상자입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서류 작업에는 반드시 공익감사관인 제가 입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장님께도 이미 승인받은 사안이니 절차를 따르세요. 선영의 단호함에 진호 씨 부부는 혀를 차며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영은 미리 준비한 두꺼운 검은색 서류 폴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겉면에는 요양원 등급 판정 및
정부 보조금 신청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어르신 상태가 지금 매우 불안정합니다. 자꾸 거부 반응을 보이니 평소 요양원에서 작성하던 보조금 신청 서류와 함께 서명과 지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호자님들께도 유리할 겁니다. 선영 씨의 제안에 진호는 역시 전문가라 다르시네 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선영이 설계한 정교한 함정이 실행되었습니다. 선영은 진호가 내민 폴더와 가짜 서류 폴더를 살짝 바꿔치기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빨간 인주 묻혀서 나비 한 번만 만들어 보실까요? 예쁜 나비예요. 선영이 부드럽게 말순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말순은 아이처럼 깔깔거리며 검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선영이 안내하는 서류에 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닿는 순간 그것은 말순에게는 평생의 한을 풀어내는 해방의 낙인이었고 자식들에게는 자신들이 판 함정 속으로 떨어지는 몰락의 서곡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비 잘 만드시네. 여기도 한 마리, 저기도 한 마리. 말순은 지장을 마구 찍어대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진호는 지장이 찍힌 서류를 가로채듯 가져가 확인하며 환호했습니다. 됐어. 미연아, 이제 우리 살았어. 엄마, 고마워. 내일 맛있는 거 사들고 올게. 진호 부부는 서류를 가방에 쑤셔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요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간 서류는 선영이 미리 준비해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가짜 샘플 부동산 계약서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말순의 지장이 찍힌 전재산 기부 계약서는 이미 다시봄 노인권익재단에서 기부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탄 차 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말순은 붉게 물든 자신의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가락은 평생 아들을 위해 생선을 다듬고 뜨거운 불판 위에서 데이며 살아온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가락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베어내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말순의 곁에 앉아 붉은 인주가 묻은 손을 물티슈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재단 법무팀이 지금 법원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부로 할머니의 상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요새가 될 거예요. 선영의 말에 말순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선영아,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나가는 것 같구나. 피를 나눈 자식은 나를 밟고 올라가려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길을 닦아주는구나. 말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붉은 인주 자국이 남은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얻게 된 고귀한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겠지만 그들이 마시는 술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독배가 될 것임을 말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진실의 태양은 이제 막 고개를 내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화려한 가면 뒤에 숨은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이진호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내의 한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어머니 강말순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소중하디 소중한 상가 건물 증여 서류가 들어있었죠. 아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건물을 판 대금을 어떻게 나눌지, 어떤 빚부터 갚고 어떤 화려한 차를 새로 뽑을지 행복한 상상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빚도 끝이다. 나도 이제 어엿한 건물주로 재기하는 거야.
진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중개업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운 얼음물보다 더 시리고 가혹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공인중개사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진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진호 씨, 이 상가 건물 어제 날짜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다시봄 노인권익재단이라는 공익재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개사의 말이 진호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어머니 지장이 찍힌 서류를 들고 왔는데 명의 변경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진호는 책상을 콱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화면 속의 등기부 등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탐욕의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허무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요양원 복도에는 며느리 최미연의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공익감사관 선영은 차분하다 못해 싫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응대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중간에서 서류 바꿨지? 그 노인네 정신없는 짓 타서 재단으로 빼돌린 거잖아.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미연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시지요? 저는 공익감사관으로서 어르신의 정당한 기부 의사를 법적으로 대행했을 뿐입니다.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었고 변호사의 입회하에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싶으시다면 재단 법무팀으로 정식 절차를 밟으시죠. 선영의 단호한 말에 미연은 할 말을 잃고 전화기 너머에서 헐떡거리는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몰락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가 건물만 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유일한 동아줄이 끊어지자 아들의 사업장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채권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무실 책상과 의자, 심지어 집안의 가전제품마다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죠. 어머니를 버린 대가가 겨우 이거였나? 진호는 텅 빈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연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모님들에게 빌린 돈 독촉에 시달리며 화려했던 옷들을 챙겨 밤도망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아들 부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 마당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진호의 차가 거칠게 멈춰섰고 아들 부부는 미친 사람처럼 요양원 로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내 어머니 내놔! 그 노인네 어디 갔어? 당장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야! 진호의 고함에 요양원 노인들이 겁에 질려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나약한 사회복지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의 요청으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재단 보안팀 직원들이 철벽처럼 로비를 가로막았죠. 선영이 가슴에 명찰을 바로잡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긴급 보호구역입니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무단 침입과 업무방해로 즉시 고소하겠습니다. 선영의 서슬퍼런 경고에 진호는 주춤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재단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죠.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사문서 위조 공모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퇴원시키려는 행위는 존속 학대에 해당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한편 아들 부부의 뒷돈을 받기로 했던 요양원장 역시 절망의 나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영이 그동안 조사해온 요양원의 국고 보조금 횡령 증거와 노인들에 대한 부당 처우 기록이 재단 본부로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이 요양원의 운영권은 오늘부로 정지됩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을 짐짝 취급하며 채워온 주머니,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실 시간입니다. 선영의 차가운 말에 원장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자신의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온 자들의 최후는 이토록 비참하고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요란스러운 로비의 소랑반은 대조적으로 강만순의 방은 마치 다른 세상인 듯 고요했습니다. 말수는 침대맡에 앉아 선영의 어린 아들이 정성스럽게 써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천사래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말수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고함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하는 그저 안개 너머의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호야, 네가 내미는 독이 든 화살이 이제는 나에게 닿지 않는구나. 너를 사랑했던 마음을 지우고 나니 비로소 세상이 이토록 정갈하게 보이는 것을. 그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이제 말순 씨를 지탱하는 단단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드러난 대지는 비록 차갑지만 굳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안개를 걷어내고 자식들의 민낯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준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늘도 아들의 추악한 배신을 아는지 요양원 마당에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팔아 인생 역전을 꿈꿨던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연이 요양원 대강당으로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차마 자식으로서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강만순 씨! 어머니, 강말순 씨!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호의 고함이 고요하던 요양원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공익심사관 선영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대강당의 조명을 환하게 밝히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재단의 보안팀이 강당 입구를 단단히 가로막았고 그 정중앙에 휠체어를 탄 말순이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죠.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 그 건물 엄마가 낮추기로 했잖아. 근데 왜 이름도 모르는 재단에 다 넘긴 거야? 그거 엄마가 한 거 아니지? 저 여자가 시킨 거지? 진호가 말순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말순은 그저 입가에 침을 흘리며 멍하게 우리 진호 밥 줘야 하는데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미연이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우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아파트 대출금에 사채까지. 이거 안 팔면 우리 다 죽어요. 엄마 죽고 나면 어차피 우리 건데 왜 살아서 우리 앞길을 막느냐고요. 며느리의 독설이 강당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며 살았던 어머니에게 죽음을 재촉하는 자식의 말은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무력하게 앉아있던 말순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진호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78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기품 있는 자세였습니다. 말순의 눈동자에서 안개 같은 흐릿함이 사라지고 시장통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날카로운 안광이 돌아왔습니다. 이놈아!
네가 오늘 네 제삿날을 잡으러 왔느냐? 말순 씨 입에서 나온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진호 부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이 돌아온 거야?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말순은 차가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내 정신은 내 정신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니놈들이 내 방문 앞에서 상가를 팔아치우고 나를 이 구덩이에 쳐넣겠다고 공모하던 그날부터 나는 단 한순간도 잠든 적이 없어. 말수는 코트 주머니에서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보청기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 연결된 단자에 녹음기를 꽂았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강당 안에는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연의 육성이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상가만 팔면 우리 빚 다 갚아. 어차피 정신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치매 진단서 떼서 요양원 보내버리자고. 그게 우리도 살고 어머니도 사는 길이야. 여보, 그 할망구 죽기 전까지 거기 가둬두면 돼. 보청기도 잘 안 들린다니까. 대놓고 얘기해도 몰라.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 공모가 온 요양원 직원들과 다른 노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낱낱이 공개되자 진호 부부의 얼굴빛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조작이죠? 어머니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미연이 발악하며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선영은 그녀의 앞을 단호히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이 직접 채집한 증거이자 당신들이 저지른 존속 학대와 유기, 그리고 재산 탈취 공모의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법적으로 조작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선영의 명찰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꿇고 비는 진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눈이 뒤집혔나 봐요. 제발 그 서류 취소해 주세요. 저 진짜 망해요. 아들의 비굴한 눈물을 보며 말수는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평생을 바친 교육이 실패했다는 자괴감과 허망함이었습니다. 진호야, 너는 나를 요양원에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네 손으로 죽인 것이다. 너희에게 줄 돈은 단 1원도 없다. 이미 그 상가는 평생을 버림받고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로 기부되었다. 말순의 일갈은 강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통곡했고 진호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부귀영화는 이제 안개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껐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라는 감옥에 가뒀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 감옥은 너희의 탐욕이 만든 것이었다. 이제 나는 이 가면을 벗고 인간 강말순으로 살아가련다. 말순은 선영의 부축을 받으며 자식들을 뒤로하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엄마! 엄마! 라고 외치는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말순의 인생이라는 장부에서 굵은 선으로 지워진 존재들이었죠. 요양원 복도 끝 창가에 비친 말순의 모습은 더 이상 작고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몸은 노쇠했으나 진실의 빛을 가슴에 품은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자신들이 유일하게 발붙이고 살던 집조차 빼앗기게 되었다는 사실에 미연은 남편 진호를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 모시는 척만 잘했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미연은 제 손에 든 명품 가방만 챙겨 들고는 남편을 버려둔 채 강당 밖으로 도망치듯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화려한 사모님의 삶이 아니라 이미 그녀의 집 앞에 줄을 선 채무자들의 서슬퍼런 눈초리뿐이었죠. 평생을 남의 눈에 비치는 화려함만 쫓던 며느리의 삶은 그렇게 가장 초라한 안개 속으로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호 역시 요양원 보안팀의 손에 이끌려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요양원에 들어올 때 타고 왔던 검정 세단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깡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양원의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진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문 열어주세요. 그의 절규가 안개 낀 국도변을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린 겨울바람과 까마귀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곳에 버리고 떠나며 미소를 지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자신이 버림받은 채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도 정직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정막이 찾아온 요양원 뜰에서 말수는 선영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영은 말순의 차가운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숲속 쉼터에 할머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오직 할머니만을 위한 고요한 안식처가 될 거예요. 선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보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은 어머니를 짐짝처럼 버렸지만 남이었던 선영은 말순을 자신의 어머니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예의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주머니에서 그동안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었던 보청기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을 기록하고 그들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냈던 서글픈 복수의 도구였죠. 말수는 그 녹음기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녹음기 안에 담긴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웃음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잊어야 할 악몽에 불과했습니다. 말수는 곁에 있던 작은 망치를 들어 녹음기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바스라지는 플라스틱 조각들과 함께 평생을 짓눌러온 자식에 대한 미련과 고통도 함께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이 기계 속에 담긴 저들의 목소리가 내 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른다. 이제는 저것들의 목소리 대신 산새소리, 바람소리만 듣고 싶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비록 가늘게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녹음기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야 했던 강말순이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선영은 말순을 위해 준비한 따뜻한 코트를 입혀주며 그녀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아닌 향긋한 숲의 향기가 나는 재단 차량이었습니다. 말수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요양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철문 안에 갇혀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우상에 갇혀 제 삶을 돌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차가운 국도를 지나 나타난 숲길은 말순의 백발처럼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평생 남을 위해 길을 닦아온 노인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은퇴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말순의 앞날에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탐욕도, 자신을 버리려는 비정함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녀의 선의를 기억하는 이들의 따뜻한 시선과 그녀가 일군 재산으로 구제받을 수많은 버려진 노인들의 기도가 그녀와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차 시트에 몸을 깊게 묻으며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깊고 고요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긴 겨울을 견뎌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같은 휴식이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전령사가 찾아오듯 강말순의 인생에도 마침내 시린 안개가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머물게 된 곳은 다시봄 노인권익재단에서 운영하는 숲속의 작은 안식처였습니다. 도심의 소음도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외침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말순은 생전 처음으로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오직 강말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불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0평생 그녀를 따라다니던 억척스러운 생선 비린내는 이제 은은한 솔향기와 정갈한 비누향기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넘기는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말순의 전 재산 기부로 세워진 말순 할머니 쉼터의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쉼터 마당에는 그녀의 뜻에 따라 버려지고 상처받은 노인들을 위한 아담한 산책로와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었죠. 말순은 곱게 다려진 연보라색 한복을 차려입고 명예 이사장의 자격으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그녀가 목숨 걸고 구했던 선영의 아들 민준이가 어느덧 늠름한 중학생이 되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말순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이제 제가 할머니의 진짜 손자가 되어드릴게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말순의 가슴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여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그런 말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은 어머니를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남이었던 선영과 그녀의 가족은 말순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말순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내며 살았습니다. 그 가시가 내 자식들 목에 걸릴까봐 무서워하며. 선영은 그런 말순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은 어머니를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밀어넣었지만 남아있었던 선영과 그의 가족은 말순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말순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시장바닥에서 생선 가시를 발라내며 살았습니다. 그 가시가 내 자식들 목에 걸릴까봐 무서워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가시는 내 마음속에 박혀있던 자식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가시를 뽑아내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꽃길로 채워가려 합니다. 말순의 연설이 끝나자 쉼터에는 무례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을 때 선영은 조심스럽게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 진호는 결국 모든 사업체가 파산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노역장에 들어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으며 며느리 미연은 빈손으로 쫓겨나 좁은 고시원을 전전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의 장부에서 지워진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이니 내가 더 이상 마음 쓸 일이 아니지요. 말순은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이 담긴 종이를 미련 없이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음을 의미하는 마지막 작별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말순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복수를 위해 녹음기를 꽉 쥐었을 손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것은 민준이가 선물한 작은 알사탕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탕을 입에 넣고 천천히 맛을 보았습니다.
78년 평생 시장통의 짠물과 자식들의 매정한 눈물만 삼켜왔던 그녀에게 사탕의 달콤함은 마치 천국에서 내려온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당신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말수는 하루를 우러러보며 남편에게 나직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멀리 안개 너머로 지는 노을이 그녀의 백발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수는 쉼터에서 다른 노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함께 텃밭을 일구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그녀의 방 책상 위에는 자식들의 사진 대신 쉼터 식구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얻어낸 이 평화는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값진 인생의 훈장이었습니다. 말수는 쉼터 앞마당을 산책하며 발밑에서 뽀득거리는 하얀 눈소리를 즐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날에는 누구의 짐도 누구의 재산도 아닌 오직 인간 강말순으로서의 존엄으로 찬란한 봄날만이 계속될 것입니다. 안개는 완전히 걷혔고 대지는 깨끗하게 정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